바쁜 아침 오늘 꼭 깔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속 뉴스픽 오늘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뉴스토마토 단독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또 김건희 어머니인 최은순 씨 장고 증명서 위조 1심 재판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병 진단서를 제출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른바 7시 녹취록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을 김건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앞서 지난 3일 저희 뉴스토마토는 최은순 씨가 3년 전 잔고 증명서 위조 1심 재판 과정에서 치매한 유형인 알츠하이머병 진단서를 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2021년 7월 8일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고 2달여 뒤인 9월 30일에 재판부에 제출했었는데요. 당시 진단서와 의견서에 따르면 최 씨는 알츠하이머병을 확진받은 환자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악화되는 병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최 씨가 자신에게 잔고를 위조할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제출됐었는데요.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을 입수해서 들어본 결과 김건희 씨는 이 기자에게 우리 어머니는 되게 똑똑하다. 치매기는 전혀 없다면서 저희 외갓집에 치매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라고 말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허. 이 해당 통화의 시점은 2021년 7월 20일인데요. 앞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는 시점은 이보다 12일 앞섰던 2021년 7월 8일이었습니다. 자, 이 해당 대화가 치매 진단을 받고 10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대화인데 이명수 기자는 또 어떤 맥락에 이런 치매를 질문했던 겁니까? 네, 통화가 이뤄지던 시점에 최은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재판과는 별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2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해봤다가 네. 2021년 7월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씨에게 최 씨가 치매기도 있는데 보석 신청했냐라고 물으면서 이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음흠. 김 씨는 어머니가 치매기는 없고 원래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말을 갖다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좀 있는 거지 되게 똑똑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아. 어머니가 말을 가끔 잘 못할 때가 있다. 나이가 드니까 입안에 열이 좀 있어서 침이 마른다고 하더라라면서 치매기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소문이 났나 보다라고 침이 마른다. 네, 예. 말을 했습니다. 예. 한편 최 씨는 23억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구속 2달 만인 2021년 9월 9일에 보석으로 나왔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이 재판은 2022년 1월 25일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최은순 씨는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최 씨가 치매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시점도 이 사위잖아요. 윤석열 대선 행보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것도 좀 놀랍네요. 네, 최은순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7월 8일은 이 윤석열 씨가 6월 29일 대선 네. 출마를 선언하고 얼마 되지 않은 뒤였습니다. 음흠. 하지만 최 씨가 치매 진단을 받고 이 의정부지법에 진단서를 제출한 건 9월 30일인데요. 즉 진단을 받고도 이 2달 넘게 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사이인 9월 15일에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 후보 1차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중간인 9월 3일에 최은순 씨는 이 잔고증명서 위조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동업자 안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야 했는데 이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이후인 9월 30일 치매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11월 5일 안모 씨 재판 증인에 출석을 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던 날이었습니다. 어허. 이 대통령 후보 경선은 사실 사전에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1월 5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 윤석열 씨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법기술을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은순 윤석열 체포 다음 날 스크린 골프장에서 목격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월 16일에 최은순 씨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한 요양원에서 나와서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골프장 입구에서 걸어 나와서 차에 타든가 하면 한 손에는 음료와 다른 한 손에는 핸드백을 들고 걸으면서
거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또 당시는 최은순 씨와 사적 관계 또는 경제 공동체인 김충식 씨를 계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서 윤 씨의 처가가 이 내란 사태에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진단서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했었는데 어째 치매와는 확연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행보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게 다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법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모습 사실 좀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안드로메다로 간다. 또 먼무님, 또 여름나기님, 왕자, 이프로님, 배동호님까지 오셨고요. 지영신님, 전현주, 예, 기자님, 브리핑은 언제나 귀에 쏙쏙, 정연주라고 쓰셨네요. 전현주. 전현주 기자입니다. 정연주. 저도 놀랐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현 인권위원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세 번째 시도 끝에 수정 의결이 됐네요. 네, 인권위는 어제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서 이 윤석열 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제적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김용환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지난달 13일 제1차 전원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발 속에 무산됐고 예. 일주일 뒤에는 윤석열 씨 지지자들이 집회를 예고하면서 소요 가능성 때문에 회의가 취소된 바 있는데요. 어제도 사실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다고요? 네, 당초 탄핵 찬성 측 기자회견은 주최 측에서 충돌 우려로 1시간 전 전격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인권위는 윤 대통령 윤석열 씨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2시간 넘게 공개 논의한 끝에 일부 주관적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네. 이 인권위 결정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지만 이로써 인권위가 윤석열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인권위가 뭐 대통령이 이런 걸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국민의 인권, 대통령 공권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된 안건을 상정한 사람이 김용현 상임인권위원인데 임명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인권위를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김용원 인권위원은 네. 지난 5일 SNS에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그러니까요. 한다면서 헌재가 야당의 하청을 받은 싸구려 용역업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주권자 국민의 뜻이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모르지만 그 뜻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김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 윤석열 씨가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 이후로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선임병의 집단 구타로 숨진 일병의 가족이 인권위에 항의 방문을 하자 유족이 자신을 감금하고 또 협박했다라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인권위원이 오히려 반인권적인 행위를 일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위가 과연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요. 그래요. 내란 여기에 지금 동조하는 모양새 맞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증인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검찰 조사하고 또 탄핵 심판 진술들이 다른 경우가 좀 많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찰 조서를 윤석열의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천자현 헌재공보관은 어제 네.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제도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헌재법 40조에 따라서 탄핵심판은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루어졌고 또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나 신문조서의 증거
수사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네. 또 이런 내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기도 한데요. 다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씨 측은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 사령관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있어서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천재원 공보관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서 탄핵 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입니다. 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이 신분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면서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탄핵 심판이든 어쨌든 검찰 조사 뭐 그대로 쓰기보다는 그런 어떤 진술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주장을 참 하는 게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궁금한데 윤석열 측이 이 검찰 조사 탄핵 심판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 과거에는 검찰 조사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했었어요. 반대되는 얘기네요. 네, 현재 윤석열 씨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피의자나 공범이 인정하지 않는 이 신문 조서 등은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윤석열 씨는 재판 장기화의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법 개정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씨는 과거 스스로가 지적했던 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말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과거의 본인이 자신의 적이 된 상황인데 이러한 행태 또한 재판 장기화를 위한 이런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과거를 떠나서 지금 당장 피하기 위해서 좀 주장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장기화시키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목요일 오늘하고 목요일 날 8차까지 이제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아마 하면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는 판결 선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크게 끌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